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틀 전부터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준 연간 회원 가입하시면요, 50% 할인된 가격에 1년 동안 미준의 멤버가 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이틀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이 되고요. 지금까지 가입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미준 멤버십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준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밴딩 다운 받았는데 동영상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 포스트로 보는 겁니까? 시력이 나빠서 포스트로만 보기는 힘들어서요. 동영상으로 보는 것인 줄 알았는데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미준 멤버십에는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영상으로 제공되는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컨텐츠는 모두 블로그 형식의 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단점도 존재하지만 커다란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의 아쉬운 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국과 한국의 시차, 그리고 제가 방송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7, 8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미준의 뉴스 컨텐츠를 만나보실 때는 이미 뉴스가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전해드리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미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요, 미국 주식에 관련된 뉴스를 거의 실시간으로 대부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미준을 통해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전해드릴 때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위주로 한 6개, 7개 정도의 뉴스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중요한 뉴스 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미스하는, 놓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미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하루에 적어도 20개 가까운 뉴스를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다른 뉴스에 밀려서 방송을 타지 못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준 멤버십의 이름을 올인원이라고 지었거든요. 미준 멤버십 하나만 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50% 할인 행사 끝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2월 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색깔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한눈에 봐도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많아 보이잖아요. 따라서 마켓 브레스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켓 브레스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건강한 증시가 상승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일부 종목이 상승장을 주도하는 경우에는요, 이 일부 종목에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주식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좋은 추세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목이 힘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역시 테크 주식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장세를 이끌었다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2.63%나 올라갔고요. 엔비디아가 2.44%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9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1.25%나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가장 좋았는데요. 1.30% 상승하면서 엊그제 많이 빠졌던 조정을 가뿐하게 이겨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SMCI가 10% 이상 추가적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추세가 가장 좋은, 모멘텀이 가장 훌륭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모멘텀이 가장 떨어지는 주식에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따라서 SMCI 같은 종목에 우리가 한 달, 두 달, 세 달 전부터 투자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SMCI는요, 과거 일주일 동안 주가가 25%나 급등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무려 10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7배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5년 전과 비교를 하면요, 무려 37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은 10배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이 종목은 3배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이러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여러 종목을 가지고 구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에 조금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구성할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9월 달에 한국에 가서 오프라인 미팅을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미국 주식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선정 기준 4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이런 기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성립시키고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을 가지고 한 20종목, 제가 볼 때는 최소 20종목이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지금 현재 어떠한 종목이 가장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모멘텀이 좋은지 파악을 하셔서 이런 종목으로 조금씩 투자 자금을 좀 옮겨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추세가 떨어지면 또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추세를 좀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제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던 나머지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가 플러스 9.10%로 급등했고요. 차지포인트 플러스 7.89, C리미티드가 플러스 6.11, 블룸에너지 플러스 6.10, 인텔리아 플러스 6.05, 플러그파워 플러스 5.62,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가 플러스 5.43, 리오토 플러스 5.31, 누홀딩즈 플러스 4.65, 솔라 엣지 플러스 4.17, 스템이 4.05%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요, 어제 주가가 떨어진 성장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의 추세가 좋지 않았는지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이 24% 이상 폭락을 했고요. 울프스피드가 13.6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퀄컴도 마찬가지죠. 세 종목 모두 최근에 어닝을 발표했거든요. 따라서 실적이 밥진되지 않으면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울프스피드의 어닝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울프스피드와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 종목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세미컨덕터라든지 나비타스 그리고 인피니온 같은 종목은요, 울프스피드와 마찬가지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들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미주온 탑 12의 성적을 보시면 이 결과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쇼피파이가 4.18% 하락했고요. 다큐사인이 마이너스 3.27, 인바이테가 마이너스 2.77, 더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1.78,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1.33, 온세미 마이너스 1.32, 소파이가 1.28%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 12의 성적입니다. SMCI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아마존이 플러스 2.63, 엔비디아 플러스 2.44, 우버 플러스 2.2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1.56, 팔란티어 플러스 1.49, 테슬라 플러스 0.84, TSMC 0.38% 상승했습니다.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나비타스가 0.87% 빠졌고요. 인피니언이 마이너스 0.98, 소파이 마이너스 1.28, 온세미가 1.32%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비타스, 인피니언 그리고 온세미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프스피드의 어닝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어닝 결과를 먼저 몇 가지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 플랫폼즈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뉴스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제 제가 긴급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처럼 메타가 드디어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엄청난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메가테크, 즉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3개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배당주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뉴스는 굉장히 커다란 뉴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배당 그리고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16%나 폭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 플랫폼즈 투자에 굉장히 혁신적인 뉴스가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배당주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섣불리 주식을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안정된 주가의 흐름을 향후에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메타 플랫폼주의 주가 흐름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메타의 어닝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주가를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저커버그다. 따라서 이번에 너무나 많은 굵직굵직한 뉴스를 발표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급상승시켰던 CEO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4분기에 갭 EPS가 5달러 33센트를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39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더 좋았습니다. 41년을 넘어섰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무려 94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더욱이 성장률을 보시면 무려 24.7%입니다. 우리가 메타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규모를 생각했을 때 25%에 육박하는 성장률은요,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밖에 2023년 연간 매출을 보시면 1년을 통으로 보시면요, 전년 대비 16% 성장을 했고요. 환율이 만약에 2022년과 동일했다면 4분기의 성장률은 22%, 그리고 전체 1년의 성장률은 15% 증가한 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메타 어닝의 하이라이트 사용자 수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사용자 수가 증가 추세를 계속 지켜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4가지의 사용자 수치를 살펴볼 텐데요. 처음 2가지는 메타 패밀리에 관련된 수치입니다. 메타 패밀리라는 것은요, 메타 플랫폼주가 운영하고 있는 5가지의 플랫폼이 있는데 이 사용자 수를 모두 합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5가지의 플랫폼은요,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 그리고 이제 메신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가된 트레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모두 더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DA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메타 플랫폼주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고요. 31억 9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MAP, 즉 한 달에 한 번 이상 들어와서 메타 플랫폼주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인데요. 무려 39억 8천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 6% 상승한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40억 명이 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40억 명을 넘어서게 되면요, 그 얘기는 전 세계 인구를 80억 명으로 봤을 때 이제 메타 플랫폼주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인구의 수는요,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두 부분은 페이스북만 띄워서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메타 플랫폼즈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페이스북이기 때문이죠. 일단 데일리 액티브 유저, 하루에 한 번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21억 1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6% 추가적으로 증가했고요.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숫자는 30억 7천만 명으로 전년 대비 3% 꾸준한 증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의 매출과 직결되는 광고 노출수 그리고 광고당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분기 페이스북 앱 제품군에서 전달된 광고 노출수는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21%나 증가했습니다. 광고의 수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요, 광고당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고무적이냐면요,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해서 광고당 평균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던 가격이 드디어 증가했다. 광고비가 증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23년 1년으로 보면요, 광고 노출수는 전년 대비 28%나 급등을 했고요. 광고당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1년을 통으로 볼 때는 광고비가 9% 감소했잖아요. 이제는 광고 단가가 드디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반가운 소식을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사실 지난 분기의 과거라고 볼 수 있는 어닝 결과보다는 이번 분기의 가이던스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2024년 1분기의 총 매출은 345억에서 370억 달러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컨센서스가 338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치다. 이번에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다음 분기에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 좋은 수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타가 등장합니다. 메타의 이사회는요, 2024년 2월 20일 영업 마감일 기준으로 기록된 주주에게 주당 50센트의 현금 배당을 선언했습니다. 지급일은 3월 26일로 나와 있고요. 50센트면 1년으로 따지면 2달러잖아요. 따라서 나쁘지 않은 배당률을 기록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배당률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희소식이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규모를 500억 달러 늘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메타는 어제 정말로 주가를 올리겠다고 마음먹은 어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규모는 500억 달러로 늘렸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메타의 이사회는 메타 역사상 처음으로 50센트의 현금 배당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어닝 결과는 너무나 좋았죠. 마지막으로 가이던스 역시 너무나 훌륭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16%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메타 플랫폼주 외에도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주가는 어닝 발표 이후에 6%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 9%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조금은 진정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어제 장중에도 2.63%가 상승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10% 가까운 급등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발표했길래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마존의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갭 EPS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요. 1달러를 찍었고 그리고 컨센서스는 0.8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리비안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리비안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리비안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흔들리면서 정확한 주당 순이익을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2023년 4분기에는요, 리비안 오토모티브에 대한 보통주 투자로 인해서 세전 평가 손실이 10억 달러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심했죠. 세전 평가 손실이 23억 달러가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EPS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영업 이익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출입니다. 매출은 1,700억 달러를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3.9%를 기록했고요. 예상치를 374억 달러나 상회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의 매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고요. 두 번째는 해외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AWS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클라우드 비즈니스고요. 첫 번째 북미를 보시면 지금 작년 대비 13% 증가하면서 1,05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1,029억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섰고요. 두 번째 인터내셔널 해외 부분의 이커머스 매출은 402억 달러를 찍었고요. 성장률은 17%였습니다. 그리고 전망치를 보시면 390억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전망치를 초과 달성한 거고요. 세 번째로 AWS의 부분 매출을 보시면 242억 달러를 찍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13.2%입니다. 그리고 전망치를 보시면요. 242억 달러였거든요. 따라서 전망치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13.2%인 건 조금 불만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0%나 되는 성장률을 기록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클라우드 부분은요.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을 하는 추세거든요. 따라서 저번 분기에 비해서 좋은 그런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순이익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번에 성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4분기 영업이익은 132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104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시했던 회사의 가이던스는요, 70억에서 110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가이던스 그리고 컨센서스를 가뿐히 넘기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이번에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면요. 작년에
아마존의 영업이익은 27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단 1년 만에 영업이익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죠.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영업이익을 이번에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진은 7.8%였습니다. 아마존의 영업이익 마진이 7.8%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5% 이하를 보고하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이던스입니다.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순 매출이 1380억에서 1435억 달러인데요. 컨센서스는 1421억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순 매출은 컨센서스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작년과 비교하면 8%에서 13%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겠죠. 다음 분기에도 이번 분기처럼 멋진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무려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정도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년 전에는 48억 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다음 분기에도 성장률, 즉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10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굉장한 가이던스를 이번에 제시를 한 거죠. 따라서 아마존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급등 이유를 설명해주는 차트 5개라는 제목의 포스팅입니다. 여기에서 2개 정도만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의 세그먼트별 매출 성장 추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비즈니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노스 아메리카, 북미 부분의 이커머스죠. 자, 북미 이커머스를 보시면요. 과거의 성장률을 보면 몇 분기 동안 10.9, 11.5에 불과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13%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이커머스를 보시면요. 1.3, 9.7, 15.9에서 갑자기 16.8로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성장 추세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죠. 마지막 AWS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2.2, 12.3을 찍었는데 드디어 13%를 넘어가는 성장 추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 아마존의 세 가지 세그먼트 모두 성장률이 가속화되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 아마존의 어닝 결과 발표에서 하이라이트는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요. 첫 번째가 노스 아메리카, 두 번째 인터내셔널, 세 번째 AWS, 클라우드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존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아마존의 인터내셔널 세그먼트, 즉 글로벌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분기부터 드디어 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드디어 인터내셔널 세그먼트 역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AWS는 그레이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마존의 영업이익의 반 이상은 이 AWS가 담당하고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번 분기의 하이라이트는요. 단연 노스 아메리카입니다. 북미 쪽에서 들어오는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계속 마이너스였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를 끝내고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하더니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엄청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2년에 거쳐서 엄청난 인프라에 투자를 했잖아요. 따라서 투자한 것이 드디어 수확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뿌린 대로 걷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마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드디어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던 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구나. 인프라 투자가 드디어 먹히고 있구나.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반면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주가가 떨어진 종목도 있는데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어닝 발표 이후에 2.38% 소폭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플의 어닝 결과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애플의 어닝 결과를 보시면요. 1분기에 갭 EPS가 2달러 18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7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119.6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 2.1%를 기록했고요.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굉장히 다행이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34 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매출이 드디어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테고리별 매출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플러스 6%를 보였고요. 맥 컴퓨터는 플러스 0.5% 소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는 마이너스 25.2%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11.4%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23.12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11.4%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과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을 초과 달성했고요. 맥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이 7.9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매출을 보고한 거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과 일치를 했고요. 웨어러블은 지금 11.95빌리언을 찍었는데 전망치는 12.02였습니다. 따라서 전망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치죠.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지금 현재 애플의 성장 동력은 서비스 매출이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는 23.4빌리언인 반면 실제로 23.12빌리언을 찍었기 때문에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애플의 지역별 매출 성장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메리카 대륙을 보시면 작년 대비 성장이 2.3%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지난 분기에 드디어 0.8%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애플의 그 유럽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분기까지는 마이너스 1.5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9.8%라는 건강한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물론 중간중간 플러스를 보인 분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성장 추세가 오히려 가속화됐습니다. 마이너스 12.9%.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의 매출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너무나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한 가지 이유를 추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된 호재입니다. 팔란티어가 호주의 리테일 업체 콜스 슈퍼마켓과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숨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목요일 날 호주의 소매 업체 콜스 슈퍼마켓과 3년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콜스 슈퍼마켓은 매장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포함한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고요.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관련 지출을 잘 이해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요. 공급망입니다. 통합된 공급망을 기능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죠. 일단 계약의 규모를 보시면요. 콜스마켓은 호주 내 850개의 전 매장에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콜스는요, 최고 경영진과 840개가 넘어가는 슈퍼마켓 매장의 진열대를 연결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최고 경영진이 모든 사항을 다 접수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툴이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콜스는 더 나은 인력 계획, 교대 근무 효율성, 고객 경험 향상, 그리고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보다 세분화된 이해, 이렇게 인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특히 매장, 부서 관리자는 비용을 최적화하고 고객과 팀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실시간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운영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요. 주먹구구식이었는데 드디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에 구축된 인력 도구 제품군은요. 각 매장, 팀원, 교대 근무 및 배치를 포함하는 100억 개 이상의 데이터 행을 통해서 매일 모든 시간대에 걸쳐 기회를 식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헤드오피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매장, 800개가 넘어가는 매장을 일일이 관리할 수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각 매장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량에 이 부분을 맡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한 매장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어떤 매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포착이 가능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 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번 파트너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확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란티어는 북미 쪽의 기업들에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이 콜스 슈퍼마켓이라는 호주의 대표적인 리테일 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이제는요, 호주 쪽의 다양한 기업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산업별의 확장입니다. 즉 리테일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리테일 업체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콜스 슈퍼마켓과의 파트너십이 결국 굉장히 건강한 쪽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성공을 만들어낸다면 앞으로 다양한 리테일 업체가 이 팔런티어의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어제 발표된 이 파트너십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은요, 과연 엔비디아의 성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AI의 붐을 타고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추세에 발맞춰서 주가가 급등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이 지속 가능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엔비디아의 CEO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자체 AI 시스템을 찾는 국가들의 수요를 늘려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엔비디아 주식 팔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은요, 자국 내에서 자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전 세계 국가들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일본, 프랑스, 캐나다를 포함한 국가들이 주권적 AI 역량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젠슨 왕이 목요일날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제가 잠시 후에 한글 자막과 함께 미주음 멤버십 플랫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 설계 업체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한 황은 국가와 기업이 귀중한 데이터 그리고 이로부터 축출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를 현지에 보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AI 붐에 대한 이러한 국가적 접근 방식은 엔비디아의 노하우와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요, 이제부터는 뭐 대부분의 그 서버가 다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이요, 그들 국가 안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따로 만들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보안이 철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AI 때문에 앞으로는요, 많은 국가들이 그들 국가 안에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기 원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찾는 이러한 수요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는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플랫폼, 아마존.com, 알파벳 같은 최대 고객사들이 AI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매출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황은요, 이제 기업과 정부기관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설득하면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등한 이유는 즉 메가테크 기업들 때문이다. 이들이 이제 AI에 대한 지출을 굉장히 확장하면서 엔비디아가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이러한 몇몇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정부기관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팅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사실 미국, 중국이 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너레티브 AI 컴퓨팅 기술 덕분에 처음으로 말 그대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시장은 상당히 크고 전 세계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요, 미국, 중국 말고도 이 AI 붐이 일어날 지역이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지난 몇 분기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뒀고요. 이러한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질문, 엔비디아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앞으로 지역적인 확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엔비디아의 CEO가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안타깝게도 2024년 1분기에도 테슬라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 BYD가요, 올해를 매우 힘겹게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를 상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 테슬라는요, 지금 BYD랑 엄청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YD의 중국 쪽 1월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 역시도 생각보다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에 대한 월가의 기대치, 전망치가 있는데요, 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BYD는 1월 달에 105,304대의 순수 전기차 그리고 95,715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해서 총 200만 1,019대의 승용차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량은요, 2023년 12월 즉 전달에 비해서 무려 41%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1월 달은 업계에서 계절적으로 약한 시기긴 합니다. 자동차 업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41%는 지나치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 전을 보시면요, 1월 달에 그 전달에 비해서 36% 감소한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감소 수치가 너무 크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 즉 중국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중국 자동차 딜러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시티 애널리스트 제프 정이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출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제조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YD의 주식은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무려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오는 38% 그리고 샤오펑은 무려 43%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쪽의 전기차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월가의 전망치에 따르면 테슬라는요, 작년 4분기에 48만 5천 대에서 소폭으로 상승한 약 49만 4천 대를 이번 분기에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전망치가 높다는 거죠. 중국 시장의 약세는 이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베어드 애널리스트 벤 칼로에 따르면요, 홍해의 운송 차질도 테슬라의 독일 조립 공장의 생산에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추가적인 타격이 예상이 된다. 중국도 좋지가 않고 지금 유럽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목요일 거래까지 약 2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될 1월 배송 데이터에서 아마도 우리는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던 것처럼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우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현재 1월 달에 발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테슬라가 2024년 출발을 굉장히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2월 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저도 푹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조금 더 건강한 목소리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 시간 되시면요, 미존 올인원 멤버십 한번 들어오셔서 어떠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컨텐츠를 제가 제공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이번에 50% 할인의 기회를 꼭 한번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주말 끝나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